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로 일하고 있는 강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 엔진 5에서 제공되는 물리 시스템인 카오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제목대로 200%를 채우기 위해서 약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카오스에서는 물리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폭넓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리기드 바디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물리 엔진의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물리 엔진의 활용 방법이나 트러블 슈팅 방법들에 대한 팁들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이클과 카오스 디스트럭션 그리고 카오스 클러스에 대해서는 언리얼 엔진 5에서 변경된 부분 위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언리얼 엔진 5가 출시되면서 기본 물리 시스템이 이제 PGX에서 카오스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카오스는 이제 현재 베타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서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서의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언리얼 엔진 4에 사용됐던 엔비디아 PGX는 이제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게 되었고요. 5.0 버전에서는 이제 아직 기존 코드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5.1 버전에서부터는 이제 PGX 관련 코드는 완전히 제거될 예정입니다. 이미 서비스 중이거나 이제 출시가 임박한 게임에서 이제 물리 엔진의 교체가 이제 부담이 되실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트나이트에 카오스를 도입하면서 프로덕션에서의 안정성을 검증했고, 그 외에도 이제 매트릭스 어웨이큰스 데모를 포함해서 저희가 공개했던 여러 가지 데모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중에 이제 게임의 물리 엔진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포트나이트에 적용하면서 굉장히 수많은 버그를 수정을 했고요. 안정성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GX 기준으로 튜닝됐었던 이제 여러 가지 물리 파라미터들을 새롭게 설정을 해야 돼서 이제 적지 않은 노력이 들긴 했지만, 이제 물리 제어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C++ 인터페이스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에디터에서의 이제 워크플로우도 이제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물리 엔진을 이제 성공적으로 변경하고 문제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리 엔진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실 경우에 이제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언리얼 엔진 4.27 버전의 컨텐츠 예제를 그대로 이제 언리얼 엔진 5로 마이그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나 변경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기존의 이제 물리 시뮬레이션은 이제 게임 스레드에서만 동작을 했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5.0부터는 이제 실험 기능으로 제공되는 이제 비동기 물리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별도의 이제 물리 스레드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8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오픈월드를 구현할 때 이제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부동 소수점의 정밀도가 이제 부족해지면서 좌표가 흔들리는 지터링 이슈가 발생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정밀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오리진 시프트를 사용해서 플레이어 위치를 기준으로 이제 원점을 옮겨서 시뮬레이션 정밀도를 올리는 기능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카오스 PGX에서는 더블 프리시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정밀도 이슈가 근원적으로 사라지게 되었고요. 더 이상 이제 물리 엔진의 오리진 시프트는 필요하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물리 상태를 디버깅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콘솔 커맨드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기존에는 이제 물리 디버깅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비주얼 디버거가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 비주얼 디버거는 이제 더 이상 지원은 되지 않지만 이제 이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능을 이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물리 엔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리기드 바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기드 바디는 무한히 단단해서 이제 모양이나 크기가 변형되지 않는 물체로 정의가 되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강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리 엔진에서 리기드 바디의 운동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피직스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벽이나 바닥처럼 다른 리기드 바디와 부딪히거나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는 스태틱한 그런 디폴트 바디가 있고요. 애니메이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다른 다이내믹 바디의 운동 상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거꾸로 받지는 않는 그런 키네마틱한 타입의 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이나 외부의 힘이나 충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제 물리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상호작용도 가능한 다이내믹 바디가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에서 이제 매달려 있는 캐릭터의 상반신은 키네마틱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리기드 바디와 부딪혀도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애니메이션이고요. 하반신은 이제 다이내믹으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어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기드 바디의 운동은 이제 뉴턴의 물리 법칙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물리 엔진에서 제공하는 이제 이런 물리 속성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태틱 메쉬 에디터에서 피지컬 머터리얼을 기본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피지컬 머티리얼을 통해서 제공되는 이런 파라미터들은 이제 대부분 현실의 물리 법칙과 거의 비슷하게 동작을 하고요. 일부는 이제 현실 세계에는 없는 물리 법칙에서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꼭 알아둬야 되는 기본 물리 속성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질량은 이제 물체를 이루고 있는 이제 물질 고유의 양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단위로는 킬로그램이 사용이 됩니다. 질량은 피지컬 머티리얼에서 설정된 이제 밀도를 사용해서 물체의 부피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질량 값을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량이 큰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더 큼이 필요하고요. 이제 바디의 움직임이 무겁게 보이도록 하려면은 질량을 더 높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찰력은 이제 접속되어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나타내고요. 운동 중인 상태에서의 마찰력과 정지 상태에서의 마찰력을 각각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물체 사이의 마찰력은 이제 평균값이 기본으로 사용이 되고요. 마찰력이 큰 이제 고무 재질의 피직스 머터리얼은 이제 왼쪽 바닥에 적용을 해보고 이제 마찰력이 작은 이제 얼음 머터리얼을 오른쪽 바닥에다 적용을 해서 그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바닥은 일찍 멈추지만 오른쪽 얼음 머터리얼이 적용된 바닥은 이제 멈추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력은 이제 탄성 계수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요. 두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유지되는지를 나타내고요. 복원력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충돌 후에 완전히 정지를 하게 되고 복원력을 1로 설정을 하면 마치 고무공처럼 이제 튕겨져 나가듯이 운동의 방향만 바뀌고 기존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댐핑은 이제 운동 에너지를 스스로 잃어버려서 정지하는 정도를 나타내고요. 성형적인 운동에 대한 댐핑과 회전 운동에 대한 댐핑을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댐핑 값이 높을수록 에너지가 소멸돼서 좀 더 빨리 멈추게 되고요. 최적화를 위해서 심플 콜리전 메쉬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주로 이제 굴러가기 쉬운 캡슐이나 스피어 형태의 콜리전 메쉬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바위 같은 형태의 메쉬가 너무 쉽게 멀리 굴러갈 경우에 댐핑 값을 어느 정도 이제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 엔진에서는 이제 운동을 멈추고 정지 상태에 된 이제 다이내믹 바디를 이제 자동으로 슬립 상태로 전환을 하고요. 그래서 연산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적절한 댐핑 값을 설정해서 운동을 멈추고 슬립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게 최적화 측면에서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성 텐서는 이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물리 속성인데요. 회전 성분에 대한 질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회전에 대한 저항값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앞에서 소개드린 질량값을 조절을 하면은 리기드 바디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요. 관성 텐서를 사용하면은 선형적인 이동을 제외하고 회전 성분만 따로 조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이미지에서 이제 질량 중심에 멀리 떨어진 위치에 힘을 가하면 이제 이동이 아니라 회전 운동이 위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되는 회전 운동을 줄이고 싶을 경우에 관성 텐서를 더 높은 값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데모에서 첫 번째 박스는 관성 텐서를 4로 지정을 했고요. 마지막 박스는 이제 1로 설정했는데 이제 모서리에 힘이 가해졌을 때 회전 운동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관성 텐서의 활용 사례가 많은데요. 이제 이렇게 가늘고 긴 형태를 가진 메쉬는 물리적인 리액션이 어색한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이 됩니다. 특히 이제 메쉬의 모서리 부분에 충격을 주면은 이렇게 마치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박스들은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관성 텐서 값을 높게 설정을 해봤는데요.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충격을 가해보면 관성 텐서가 높은 바디에 쓰러지는 이 회전 속도가 더 느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한 바디의 회전을 이제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회전을 줄이고 싶은 부분의 축에 대해서만 관성 텐서를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물리적인 형태는 길쭉한 박스지만 시뮬레이션은 마치 이제 정육면체인 것처럼 반응하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Y축의 관성 텐서를 10으로 올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기둥에 이제 모서리에 충격을 줘도 회전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현실의 물리 법칙과 다르게 이제 인위적으로 관성 텐서를 높이거나 중력 스케일을 낮춰서 이제 무게감을 더 느껴지도록 연출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거대한 나무가 잘려서 무너질 때 아주 천천히 쓰러지게 만드시면 이제 좀 더 무게감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리전 디텍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콜리전 디텍션은 이제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브로즈 페이지 단계에서는 이제 콜리전 디텍션이 필요한 오브젝트를 좀 더 빠르게 검사하기 위한 단계고요. 기존에 이제 PGX에서는 이제 균일한 크기의 그리드로 나눠서 AABB 검사를 했었는데요.
카오스에서는 이제 AABB를 트리 구조를 가지는 바운딩 볼륨 계층을 사용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물리월드에 분산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처리하는 데 더 유리해졌습니다. 이렇게 브로드 페이지를 통과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바디들끼리 시뮬레이션 아일랜드라는 이름의 이제 그룹으로 묶여서 이제 네로우 페이지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로우 페이지 단계에서 리기드 바디들 사이의 최단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콜리전 메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연산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주 사용되는 이제 컨벡스 콜리전 같은 경우에는 GJK와 EPA라는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고요. 이때 이제 컨벡스의 성능 비용은 이제 구성하는 정점의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12개의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이제 박스 형태의 메쉬를 이제 콜리전 메쉬로 쓰는 것보다 8개의 정점을 가지는 컨벡스로 계산하는 것이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아일랜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콘솔 커맨드를 사용해서 물리 디버깅을 활성화를 하고요. 피직스 쉐입과 이제 시뮬레이션 아일랜드의 디버깅 시각화도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 현재 바디들의 상태를 색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알을 발사해 보면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바디들끼리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아일랜드로 그룹화가 돼서 같은 색상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컬리전 디텍션의 성능 비용이 이제 시뮬레이션 아일랜드 내에 상호작용되는 이 바디들의 쌍이 많을수록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바디가 좁은 지역에 활성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심플한 콜리전 메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리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이제 콜리전 메쉬의 설정이 필요한데요. 컴플렉스 콜리전을 사용해서 실제로 렌더링되는 메쉬의 삼각형들을 그대로 이제 콜리전 메쉬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제 성능의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심플 콜리전 메쉬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심플 콜리전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형태는 이제 가장 가벼운 이제 스피어 형태가 있고요. 스피어 2개를 조합해서 만드는 이제 캡슐 형태가 있고요. 크기가 다른 2개의 스피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테이퍼드 캡슐이 있는데요. 테이퍼드 캡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티클 기반의 솔버를 사용하는 클로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컨벡스는 이제 파여져 있는 부분이나 구멍이 뚫린 이제 홀이 없게끔 마치 이제 랩으로 감싼 것 같은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영상처럼 이제 구멍이 뚫렸거나 파여진 부분이 있으면 이제 한 개의 컨벡스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의 컨벡스를 사용하거나 심플 콜리전들을 합쳐서 이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자동으로 생성된 컨벡스의 형태가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 콜리전을 사용해서 먼저 만들고 나서 컨벡스로 변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리전 메쉬를 이제 경사로 형태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면은 이제 렉돌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형태를 그대로 컬리전 메쉬로 쓰면 또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컬리전 메쉬를 동시에 쓰는 계단을 이제 생성하는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봤고요. 오른쪽에서 쓴 2개의 계단에서는 이제 카메라가 튀는 현상도 없고 이제 푸다이케나 렉돌도 정밀하게 동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작하기 위해서 이제 컬리전 필터링을 사용을 했고요. 캐릭터 이동에 사용되는 캡슐에 대해서는 이제 경사로 형태의 컬리전을 사용했고 렉돌이나 푸다이케에 대해서는 계단 형태의 좀 더 복잡한 컬리전 메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컬리전 필터링을 사용하면은 미리 지정된 컬리전 채널에 대해서만 컬리전 디텍션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물리 타입들에 대해서는 필터링 정보가 이제 미리 세팅되어 있어서 이런 프로파일이 컬리전 프리셋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캐릭터 이동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이제 캡슐은 이 캡슐 컴포넌트의 컬리전 프리셋은 폰으로 기본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테스트에 사용된 계단 생성용 블루프린트는 이제 계단의 스텝 높이나 길이를 입력하면은 컨스트럭트 스크립트에서 자동으로 2개의 컬리전 메쉬를 생성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단 형태의 정밀한 컬리전 메쉬는 렉돌이나 푸다이케에 대해서만 블록이 되도록 설정을 했고 캐릭터 이동에 사용되는 폰 타입은 무시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로 형태의 이제 단순한 컬리전 메쉬에서는 반대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폰 타입만 블록이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컬리전 필터링은 이 밖에도 이제 여러 응용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령인 캐릭터가 이제 유령 상태의 캐릭터만 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아니면은 스타크래프트의 사이오닉 스톰처럼 건물을 제외한 유닛들에 대해서만 데미지를 주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여러 응용 사례에서 컬리전 필터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제공되는 채널로 이제 표현하기 어려운 이제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프로젝트 설정에서 새로운 채널을 18개까지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데모에서는 이제 레드, 블루, 옐로우 이렇게 3가지 채널을 등록을 했고요.
커스텀 프리셋을 만들어서 같은 색상에 대해서만 상호작용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피직스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운동의 자유도에서 일부를 제약하는 기능입니다.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설정하실 때 컨스트레인트의 X축이 자식을 바라보도록 설정하면 이렇게 기즈모에서 회전 가능한 반경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렉돌용 캐릭터를 만드실 때는 이제 모델링 단계에서 이제 부모 본의 방향이 이제 자식을 바라보도록 X축이 이제 자식을 바라보도록 이제 설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스윙 1과 스윙 2의 회전 반경을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렇게 기즈모에서 표시가 빨간색의 원뿔 형태로 이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트위스트 회전은 10도로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초록색 앵글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피직스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초기화될 때 물리 월드와 오버랩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초기화되면은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끼어져 있는 상태로 핀치 상태에서 시작이 되면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덜덜 떨리는 이런 지터링 이슈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너무 빨리 움직여서 너무 강한 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분해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발생되는 컨스트레인트의 안정성 문제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피직스 체인을 절차적으로 생성하는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보았고요. 언리얼 엔진 4와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프레임 레이트를 이제 60으로 고정을 하고 50개의 컨스트레인트로 연결된 체인에 질량이 5톤인 아주 무거운 바디를 매달아 보았는데요. 이렇게 너무 무거운 바디가 매달려서 강한 힘으로 이게 잡아당기면 컨스트레인트가 안정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컨스트레인트의 개수가 적거나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경우에는 좀 덜 발생하고요. 컨스트레인트의 개수를 이렇게 100개로 많이 늘리면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동일한 테스트를 언리얼 엔진 4.27 버전에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개의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한 체인에 볼의 무게를 질량을 이제 100kg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체인을 복사해서 컨스트레인트 10개로 구성한 체인을 만들고 또 한 번 더 복사해서 컨스트레인트 50개로 구성된 체인에 질량이 1000kg인 볼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면 질량이 100kg으로 이제 무게를 많이 줄인 상태에서도 이제 안정화되지가 않고 지터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가 10개밖에 사용하지 않은 짧은 체인에서도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 버전에서는 굉장히 크게 안정성이 개선이 되었고요.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캐릭터 형태로 구성하고 물리 엔진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경우 이런 캐릭터를 렉돌이라고 합니다. 렉돌은 이제 바디의 개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심플한 컬리전만 사용해서 최소한의 개수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어나 캡슐 형태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너무 쉽게 굴러가지 않도록 하려면은 박스 모양의 컨벡스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디와 바디 사이에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오버랩이 있어야 되고요. 바디들 사이에 충돌 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질량의 분배는 일반적인 체형의 캐릭터면 그냥 밀도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몸통보다 촉수가 더 크거나 관절이 아주 복잡하게 구성된 몬스터일 경우에는 부모의 바디가 자식 바디보다 약간씩은 더 무겁게 설정하고 그리고 질량비가 너무 크지 않게 골고루 분배해 주는 것이 컨스트레인트를 안정화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에디터 템플릿으로 제공되는 이제 마네킹 캐릭터를 열어서 이제 피직스 어셋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디와 컨스트레인트를 선택해서 추가하고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바디에 이제 선택된 바디의 디테일 속성을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스트레인트와 바디 간의 연결 관계를 그래프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번에 여러 개의 리기드 바디를 선택해서 동시에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Alt하고 Enter를 동시에 누르시면은 렉돌을 이렇게 바로 시뮬레이션 돼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컨트롤 키 아니면 시프트 키를 누르신 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면 렉돌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네킹 캐릭터는 이제 바디의 개수가 좀 많은 편인데요. 정교한 움직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최적화를 위해서 이 바디의 개수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비클 그리고 목 부분의 바디는 지웠고요. 이제 스파인 같은 경우도 렉돌의 상체가 이렇게 구부러질 필요가 없다면 이제 한 개의 박스로 합쳐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바닥과 발바닥도 마찬가지로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지워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컬리전 메쉬의 크기나 이렇게 위치를 정교하게 조절하고 싶을 때는 퍼스펙티브보다는 이런 직교 투영 방식으로 편집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이제 제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캡슐의 크기를 조절해서 손바닥을 완전히 감쌀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캐릭터는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미러 기능을 사용해서 반대쪽 팔 부분을 이렇게 복사하시면 쉽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도 이제 캡슐 대신에 단순화된 스피어 한 개로 이제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러 기능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이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이제 활성화를 해서 컨트롤 우클릭으로 이제 렉도를 잡아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무릎 관절이 이제 부러진 것처럼 보여서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이제 하나하나 관절들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 보면 마치 이제 무릎 관절이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선택을 하셔서 회전 범위를 확인하면서 스윙 값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이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컨스트레인트 설정을 리셋을 시켜서 완전히 초기화를 시킨 상태에서 새롭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스트 회전은 이제 거의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요. 이게 뒤쪽으로만 회전이 가능하고 이 앞쪽으로는 회전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실 때 앵귤러 리밋 값에서 스윙 1의 리밋 값을 좀 크게 설정을 해주시고 스윙 2와 트위스트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도록 0에 가깝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컨스트레인트의 기준모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빨간색 원뿔 모양의 이제 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를 나타내고 화살 표시가 없는 이제 빨간색 직선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현재 다리 관절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Alt 키를 누른 채로 컨스트레인트를 회전을 해주시면은 회전 반경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빨간색 직선이 운동 가능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운동 범위 밖으로 벗어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이 되면은 과민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축이 좀 달라 보이지만 설정 방법은 동일하고요. 관절의 회전 범위를 이제 앵귤러 리밋에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빨간색 직선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빨간색 원뿔이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직선으로 표시된 관절의 현재 방향과 빨간색 원뿔로 표시되는 이제 관절의 회전 가능 범위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서 Alt 키를 누른 채로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lt 엔터로 시뮬레이션 해서 이제 다리 부분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보면 관절이 이제 부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렉돌은 애니메이션과 블렌딩을 해서 이렇게 물리적인 히트 리액션을 표현하는 액티브 렉돌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쓰러지는 모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전히 물리에 의해서만 시뮬레이션 되는 이제 패시브 렉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진 상태의 렉돌에 인터랙션을 이제 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충돌 시 발생하는 이제 힘을 크기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이제 이렇게 볼을 직접 쏘는 방식은 이제 렉돌이 너무 강하게 튕겨 나가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인 반응 문제 때문에 이제 물리 형태를 가진 총알을 실제로 발사하는 방식은 그다지 이제 권장드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라인 트레이스를 활용해서 미리 지정된 임펄스를 타겟에다 전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인 트레이스 방식으로 이제 패시브 렉돌을 활성화할 경우에는 타격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지정해 놓은 포스와 앵귤러 임펄스를 줘서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렉돌의 움직임을 풍부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단순하게 총알이 발사된 방향 쪽으로 그냥 고정된 임펄스를 주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펄스 값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렉돌의 오버 리액션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아주 이제 균일하게 이제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기드 바디 애님 노드는 이제 독립적인 물리 월드에서 시뮬레이션 되는 결과를 애니메이션 그래프에서 제어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보통 이제 본 기반으로 움직이는 포니테일 헤어라든지 가방, 그리고 사슬, 아니면 망토 같은 부분에서 세컨더리 모션을 위해서 주로 활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PGX 기반의 이미디에이트 모드 피직스 기능을 통해서 리기드 바디 애님 노드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언리얼 엔진 5에서 이제 카우트로 피직스 솔버가 교체가 되었고요.
솔버가 이제 하나로 통일이 돼서 에디터에서 이제 미리 보기형 결과가 기존에는 이제 차이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컨스트레인트의 안정성이나 사용자 편의성이 더 개선이 되었고요. 언리얼 엔진 이제 5로 만약에 기존 컨텐츠를 마이그레이션 하셨다면 이제 움직임은 기존과 약간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리기드 바디 애닙노드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이제 콘솔 명령어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디버깅 목적이 아니더라도 세컨더리 모션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리 관련된 콘솔 명령어를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제 물리 관련 디버깅 명령어들은 이제 먼저 카우스 디버그 드로우가 이제 이네이블 상태로 활성화되어 있을 때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제 카우스.디버그드로우.enabled를 이제 필수 조건으로 1로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상 효과 때문에 이제 디버깅이 약간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엔티 얼레이싱이나 모션 블러도 끄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리고 리기드 바디 애닙노드는 이제 리기드 바디 애닙노드에 사용되는 피직스 에셋도 사실 이제 렉돌의 세팅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다 이해하셨다면은 세팅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공개된 이제 발표 자료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이제 세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기드 바디 애닙노드는 이제 세컨더리 모션을 위해서도 쓰지만 이렇게 패시브 렉돌을 위해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리기드 바디 애닙노드는 이제 독립적인 물리 월드에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성능은 이제 더 빠르지만 이제 다른 렉돌과의 상호작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리기드 바디 애닙노드의 성능 비용은 콘솔 명령어 스탯 애님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피직스 렉돌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리기드 바디 애닙노드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대략 5ms 정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렉돌이라든지 다른 다이내믹 오브젝트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피직스의 이제 성능 프로파일을 하실 때는 이제 콘솔 명령어 스탯 카우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다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세컨더리 모션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튜토리얼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프로시저럴 드래곤 애니메이션 영상은 한국어 자막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에서 사용된 이 귀여운 공룡 캐릭터가 필요하시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콘텐츠 예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물리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게임을 플레이 하시다 보면은 간혹 이제 충돌 처리를 놓쳐서 이제 캐릭터가 지형 밖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다이내믹 바디가 폭발하듯이 터져나가는 현상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시뮬레이션 오류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완화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물리 엔진의 제약으로는 이제 블레스루 페이퍼 이슈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실제로 총알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 대신에 이제 라인 트레이스를 이제 총알의 궤적 형태로 여러 번 사용해서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큰 바디의 움직임이나 키네매틱한 움직임 사이에 이제 다이내믹으로 시뮬레이션 되는 바디가 끼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충돌 미스가 될 수가 있고 깊은 관통에 의해서 과도한 리액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길게 연결된 컨스트레인트에서도 이제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아까 이제 컨스트레인트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UE4와 UE5에서 이제 리기드 바디 시뮬레이션의 안정성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높게 쌓인 탑들을 한번 세워보았고 또 깊은 관통 상태에서 초기화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안정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언리얼 엔진 4.27 버전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이제 강제로 30프레임으로 고정을 한 상태고요. 깊은 관통된 상태에서 박스들이 이제 폭발하듯이 터져나가는 이제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여기 옆에 높게 쌓여 있는 박스들이 안정화가 되지 못하고 바로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언리얼 엔진 5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으로 고정을 해둔 상태고요. 깊게 이제 관통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과민 반응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폭발하듯이 터져나가지는 않고 밀려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들 높게 쌓은 상태의 안정성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물리 시뮬레이션에서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상황을 테스트해 봤는데요. 질량이 이제 100kg짜리 박스와 50kg짜리 노란색 박스, 그리고 1kg인 파란색 박스들을 바닥에 놨고 하늘에서 이제 100kg짜리 박스를 떨어뜨려서 강하게 충격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 박스와 노란색 박스들이 대부분 바닥을 뚫고 아래로 떨어져 버렸고요. 이렇게 질량이 가벼운 리기드 바디에 굉장히 큰 힘이 가해지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너무 높은 속도가 발생이 되면서 바닥과의 충돌 처리를 무시하고 뚫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일종의 이제 블레스루 페이퍼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떨어졌던 박스들이 다시 위로 올라온 현상도 있었는데요. 아래쪽에 움직이는 키네매틱 타입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되는 바디가 이제 무한한 힘으로 밀어 올려지면서 발생된 현상이고요. 이렇게 질량이 큰 리기드 바디의 운동은 이제 감인 반응이나 컬리전 미스가 발생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바디가 키네매틱한 바디 사이에 끼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이동이라든지 대시 같은 스킬을 사용할 때도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속도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큰 힘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리가 사용된 세컨더리 모션을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클로스가 길게 늘어나거나 리기드 바디 애님 노드가 찢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동하고 나서 이동하실 때 텔레포트만 체크를 해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낮은 프레임 레이트에서 이제 물리적인 반응이 너무 달라질 경우에는 서브 스태핑을 활성화하실 수가 있고요. 실험 기능으로 제공되는 비동기 물리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시면 게임 스레드에서 이제 히치가 걸리더라도 물리 시뮬레이션에 영향받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 스레드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이제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디터미니스틱 피직스가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동기화되는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전반적인 물리 시뮬레이션의 정밀도를 더 올리고 싶을 경우에는 솔버의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설정해서 높여주시면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컬리전 미스나 관통 문제로 인한 이제 감인 반응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렉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이제 다루기가 까다로운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렉돌 글리치라고도 불려지는 여러 가지 흔한 이슈들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캐릭터가 지형이나 벽에 이렇게 일부 파묻힌 상태에서 렉돌로 전환이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광채 중에 일부분이 지형에 관통돼서 낀 채로 빠지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렉돌을 세팅할 때 이제 바디와 바디 사이에 겹쳐진 영역 없이 벌어진 상태로 세팅할 때 이런 문제가 더 쉽게 발생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이제 부피가 큰 이제 스파인이나 펠브스 부분은 관통이 쉽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손과 발 부분이 끼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이제 생겼을 경우에는 손 끝에서 그리고 손이나 발 끝에서부터 부모본의 방향으로 라인 트레이스를 순차적으로 검사를 하시면은 어느 부분이 물리 월드에 묻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부모본의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내는 식으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렉돌은 보통 이제 스피어나 캡슐처럼 이제 단순화된 컬리전 메쉬로 구성이 되는데요. 쉽게 굴러가는 형태다 보니까 안정화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은 물리 엔진에서 이제 슬립 상태로 전환이 안 돼서 불필요하게 연산이 이제 계속 발생되게 되고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피직스 바디에 관성 텐서를 올려주시거나 앵귤러 댐핑 값을 올릴 수가 있고요. 컨스트렌트의 앵귤러 모터에 이제 스트렝스를 높여서 회전 성분이 좀 일찍 줄어들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렉돌의 이동 속도가 0에 가까운 속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 물리 시뮬레이션을 직접 수동으로 끄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동 중인 캐릭터의 캡슐이나 아니면 렉돌의 바디의 인터랙션을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주변 환경과 충돌할 때 발생되는 모멘텀의 세계를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되도록이면 이렇게 캐릭터의 이제 리기드 바디의 충돌 처리를 사용한 인터랙션 대신에 캐릭터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필드를 추가를 해서 고정된 값으로 인터랙션하는 식으로 제어를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와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구현하실 때도 물리를 사용해서 구현하실 수 있는데요. 물리 시뮬레이션 연산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이제 수풀이 흔들리는 정도의 인터랙션은 물리 대신에 머터리얼을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스테고봇 샘플을 받으시면은 글래스 머터리얼에서 월드 포지션 오프셋을 사용해서 이런 캐릭터와의 인터랙션이 아주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고 캐릭터가 최초 스폰될 때 물리 상태가 이제 최초로 초기화가 되면서 움직임이 과하게 이렇게 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레벨 이동 직후에는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좀 더 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리 시뮬레이션과 애니메이션과의 블렌딩 알파 값을 사용해서 타임라인으로 천천히 이렇게 조절을 해서 시뮬레이션 된 결과가 몇 초에 걸쳐서 반영되도록 하시면은 게임 시작할 때 발생되는 감인 반응이 발생되지 않게 이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카오스 디스트럭션도 마찬가지로 물리 엔진을 카오스로 교체를 했고요. 디스트럭션도 역시 이제 성능과 안정성 개선 위주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캐싱된 시뮬레이션을 시퀀서에서 편집하기 위한 워크플로우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니얼 엔진 5에서는 이제 나나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드롭콜과 폴리곤 카운트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덕분에 이제 많은 수의 복잡한 메시가 필요로 되는 이제 디스트럭션에서도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나이트를 적용하시고 나면 이렇게 프레임 타임이 30ms 이하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물리 시뮬레이션 비용이 작진 않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파괴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연출을 하실 때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쓰는 것보다는 캐싱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플레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카오스 비이클도 이제 디스트럭션과 마찬가지로 카오스 피직스를 기반으로 확장된 기능이고요. 카오스 비이클은 이제 카오스 피직스 솔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기존 방식과 유사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기존에 사용되던 비이클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요. 카오스 비이클은 이제 바퀴의 개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트럭이나 트레일러처럼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제작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리그를 활용해서 이제 사실적인 서스펜션 움직임을 연출하실 수가 있고, 엔진의 토크라든지 기어비 그리고 전후방 브레이크의 균형 같은 이제 물리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비이클의 세부적인 움직임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오스 비이클을 설정하시는 방법은 이제 5.0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과 함께 이제 공식 문서에서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카오스 비이클 알아보기 영상에서도 한글 자막과 함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5에서는 클로스 시뮬레이션에서도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언리얼 엔진 5에서는 기존의 이제 MV 클로스 대신에 카오스 클로스가 기본으로 채택이 되었고요. MV 클로스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포스 기반의 솔보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과민 반응이라든지 관통 문제를 제어하기가 좀 까다로웠는데요. 카오스 클로스는 이제 포지션 기반의 솔버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충돌 처리로 인한 과민 반응이나 관통 문제를 이제 프로젝션 방식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해졌습니다. 그리고 MV 클로스에서는 이제 컬리전 메시의 개수가 스피어 기준으로 32개까지만 지원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피어 2개가 필요로 되는 이제 캡슐을 16개 이상 쓰시면은 이제 제약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제 충돌 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물리 월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컬리전 메시의 개수가 쉽게 초과가 돼서 충돌 체크가 이제 무시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 제한이 없어져서 이제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해졌고요. 클로딩 툴의 워크플로우 측면에서는 큰 변화 없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는 되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물리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동안 이제 작동이 잘 되지 않았거나 좀 직관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파라미터들이 수정이 되면서 사용자 편의성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윈드 리프트나 드래그를 이제 정상적으로 구현을 했고요. 직관적으로 이제 백스텝 관련 설정이 가능하도록 계산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파라미터들을 튜닝하실 때 0에서 1 범위로 조절을 하면은 실제로 달라지는 결과물이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을 하였습니다. 클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머티리얼 슬롯을 선택을 하시고 새로운 클로스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LOD 메시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LOD 메시가 이제 아닌 따로 이제 모델링한 클로스 시뮬레이션 전용 메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이제 메시 스캐닝인데요. 이제 클로스 시뮬레이션 전용 메시를 따로 만들어서 랜덤 메시의 스캐닝 방식으로 입히는 식으로 움직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버테스를 사용해서 좀 일정한 크기의 균일한 삼각형들로 만들어진 메시를 시뮬레이션 메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성능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고요. 재질감을 더 균일하게 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은 이제 두께가 있는 옷이나 이제 여러 겹으로 레이어가 되어 있는 복잡한 모델링의 옷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스 디스턴스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없이 유지가 되었는데요. 맥스 디스턴스는 이제 클로스 페인트 마스크를 통해서 그리게 되어 있고요. 클로스 파티클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지정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는 파티클을 지정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입니다. 백스탑 디스턴스는 이제 언리얼 엔진 5에서 계산 방식이 바뀌어서 설정이 좀 더 쉬워졌는데요. 언리얼 엔진 4에서 MB 클로스가 사용됐을 때는 백스탑 디스턴스 설정은 가능했지만
이제 백스탑 라디우스가 더해진 값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설정이 직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스탑은 이제 충돌 처리를 대체하는 용도로 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이미지 같은 경우처럼 이제 얼굴 메시와 충돌 처리는 이제 심플한 충돌체로 이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럴 때 백스탑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페인팅해 놓은 마스크를 백스탑 딘스턴스와 백스탑 레디우스에 연결을 해놨고요. 예, 설정해 놓은 백스탑 마스크를 이제 둘 다 활성화를 해주시면은 백스탑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스탑 디스턴스를 활용하면은 굳이 이제 충돌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클러스가 노멀 벡터의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에코 캐릭터의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 벡터가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서 충돌 처리를 대신하는 용도로의 이제 사용은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이제 클로스 페인팅과 백스탑 디스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뷰포트에서 이제 스카프가 이제 백스탑 디스턴스에 막혀 있는 상태인데요. 마치 이제 투명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이제 보이고요. 백스탑 디스턴스로 사용 중인 이제 마스크 채널을 이제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클로스 페인트 툴을 이제 활성을 하시고요. 브러쉬는 이제 그라디언트로 이제 변경을 하신 후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제 로우 값을 지정할 정점을 클릭하면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알트 키를 누른 채로 이제 하이 값을 지정할 정점을 클릭하신 후에 로우 값과 하이 값의 범위를 0에서 50으로 지정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페인팅이 되고요. 이 페인트 툴을 비활성화하면 이 결과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고 나면 이제 스카프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백스탑 디스턴스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펄럭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로스의 재질감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이 필요한 중요한 물리 속성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클로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파티클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질량이 크면 이제 바람처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질량은 이제 파티클의 개수에 의해서 이제 따로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이제 밀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절하는 것에 더 편리한 편입니다. 엣지 스프니스 같은 경우에 이제 클로스 버텍스에 해당되는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를 연결한 스프링의 강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고 대부분 1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형이 되도록이면 유지되도록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밴딩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인접한 삼각형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스프링의 강성을 나타내고요. 밴딩 스티프니스를 사용하시면 이제 클로스를 구성하는 삼각형들이 이렇게 접히면서 형태가 찌그러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단일 재질인 경우에는 굳이 페인트 마스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로우 값만 사용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밴딩 값을 최대값인 1로 설정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만약에 최대값인 1을 사용했는데도 강성이 좀 더 떨어져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설정에서 이터레이션 카운트나 서브 디비전 카운트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설정은 이제 동일한 캐릭터 내에서 공유되는 설정이고요. 이터레이션 카운트를 높이면은 솔버가 여러 번 반복돼서 복원력이 더 높아지고 스프링이 더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고, 서브 디비전 카운트를 높이면 스프링 계산을 여러 번으로 나눠서 실행하기 때문에 충돌 처리나 컨스트레인트의 시뮬레이션이 더 정밀해지고 빠르게 그 움직이는 모션에서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롱레인지 어태치먼트는 이제 움직이는 클로스 파티클들은 이제 고정된 파티클에 연결해주는 스프링이고요. 클로스가 전체적인 길이가 이렇게 쭉 늘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이동하거나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 때 클로스의 전체적인 길이가 이게 늘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늘어나는 정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테더 강성을 1로 설정하면 스카프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지만 강성을 0으로 사용하면 스카프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빠르게 이동하거나 회전을 할 때도 클로스에 힘이 전달이 되는데요. 선형 속도 스케일을 0으로 설정하면 캐릭터가 움직여도 마치 정지 상태인 것처럼 보이고요.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빠르게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에서 클로스가 과하게 펄럭이거나 이렇게 스카프가 몸을 휘감을 때 이제 각속도 스케일을 조절해서 0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 이런 문제가 완화가 됩니다. 런타임에 클로스의 성능 프로파일이 필요하시거나 이제 디버깅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콘솔 커맨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카오스 디버그 드로우가 먼저 활성화가 돼 있어야 이런 콘솔 명령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카오스의 기능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카오스를 사용한 물리 기반의 컨텐츠 제작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오스 관련 기능들은 앞으로 이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Q&A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